저는 뉴스 보다가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왜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 예, 그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뭐 계좌 관리인, 뭐 2차 주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신의 집이 그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된 이후에 지난달 15일입니다. 그 측근인 또 참호 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하고 함께 그 본인이 쓰던 전화기,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에 한강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근데 이걸 그 참호 씨라는 사람이 뭐 발로 밟고 막 전화기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을 했다는 거고, 이 내용을 또 이종호 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특검은 이 과정을 확인하고 촬영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파손된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고 복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이종호가 변호사법 위반만 걸려 있었는데 그 전에 그랬죠. 요 정도면 또 증거인멸죄도 가능한 거거든요. 타인의 만약 증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를 입건을 하고 현장 검증에서 찍은 사진, 찍은 영상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저는 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버리지 뭐 밟고 난리는 치는지 이해가 좀 안 돼. 이게 아니 한강공원 가서 왜 한강에다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곱게 납득이 안 버려요? 돼요. 이거 저는 솔직히 찾아가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 연기가 핸드폰에서 난 게 아니라 옆에 먼지 아니었어요? 네. 쓸데없는, 그냥 한강에 간 김에 그냥 씩 던지면 못 찾아요. 아니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그때 이제 안종범 수석뭐 이렇게 집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에서 수사 들어올 때 대응하라고 대응 문건들을 쭉 만들어준 게 있어요. 압수수색할 때 뭘 없애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때 이제 대응 문건이 나왔던 게,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옛날 핸드폰이었을 테니까 휴대폰 액정의 우측 상당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타격해라. 강하게 가격한다.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때만 오히려 이 방법이 훨씬 더 확실해요. 그걸 갖다 발로 밟고 뭐 해서 쓰레기통에 곱게 버리면은 그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강해 버려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고 뭐 아무리 변호사지만 너무 많은 걸 알죠. 아니 근데 뭐 많은 게 상식적으로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옛날 휴대전화는 뭐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제가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몰라도 되는 단어들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양승태 그 사법농단 얘기할 때 디가우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디가우징. 네.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복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지금 발로 밟아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그 대장동 사건 유동규 씨도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구층 밖으로 핸드폰 던져버렸어요. 수업으로 던졌죠. 누군가가 신문이라고 들고 가고 막. 뭐 그래서 그 사람 잡고 막 이런 거 진짜 웃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12월 4일 날 안가에서 모였다는 그 법조인들 4명, 뭐 이완규, 뭐 또 이상민, 김주현 뭐 등등등. 한 명이 누구였지? 박성재. 박성재 법무장관까지. 이 사람들 전화기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망가뜨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우리가 검찰 얘기 잠시 했지만 이 김건희 씨가 벌린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고,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면면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씨한테 면죄부를 준다든지 수사 과정에서 봐준다든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건희 씨는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 근데 김건희 씨가 그 미래에셋 직원하고 했던 통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종목의 신주 인수권 행사에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 나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씨는 특검에 나와서 뭐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얘기한다고는 합니다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는 문외한이다라는 걸 계속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다고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냥 끝났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형이 어느 정도 되냐. 왜냐하면 주포도 뭐 집행유예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지. 문제지.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보다 뭐 형량 없을 같은 것들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권오수 회장이나 주포들이 좀 경하게 처벌받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김건희랑 저는 연결성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해서 좀 이거를 피해갈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거짓말 한다.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영장 심사할 때 뭐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그랬잖아요. 목걸이 딱 제시하면서 허걱하고 뭐. 예.
두 개를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장면 만약에 그 영화였다면 정말로 거기서 그걸 딱 본 김건희가 갑자기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 내가 받았다 대통령 부인이 이것도 못 받아 하면서 막 그게 하면 영화예요 드라마고 그럼 자백하면 판사가 허허 잡아놓으시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여기만 나오면 다 아니, 이렇게 연기를 해? 아니 근데 실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김건희 바보 전략인데 이게 통해요 실제로. 아까 저 박근혜 농단 그 국정농단 사건 때대로면 그때 삼성이 했던 게 이재용 바보 전략이었거든요. 모든 결정은 최지성 부회장이 다 했다. 그렇죠. 이재용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양반 뭘 알아요 바보예요. 미전실에서 다 했다라는. 네. 근데 그게 실제 나중에 효과를 일부 봤어요. 그때만 해도 어쨌든 당장 그때는 이재용 바보래 하면서 조롱은 당하지만 일단 사법적 처벌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말 몰랐다는데 저 사람 바보래. 되게 싫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야 삽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보 전략에 대해서. 아니 근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주가 조작, 뭐 통정 매매, 가장 매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주가 조작의 구성 요건과 전혀 관련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수사와 전혀 그렇지.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미래에셋 직원하고 전화해가지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방법으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고의가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매매, 통정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그 주식이 결국에는 어떤 뭐 신주인 수권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전혀 뭐 저도 주식을 잘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지만 하여튼 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 통용된 그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을 나는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벌겠다. 이미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건 있어요. 모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해라고 잘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조언을 해요 사실은. 아니 뭐 기억이 안 난다나 모른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지어내지 마라.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너 같은 머리에 지어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지어내지 마라. 그래. 지어낸다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그런데 모른다고 해라 그래. 김건희 씨는 면면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 죄송해요. 그 지어내면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라면 끝까지 모른다고 하든지 좀 말한 것처럼 모르쇠 전략을 쓰든지. 아니 근데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을 할 텐데 그것조차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본인 자의식 강하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뉴스의 중심에 오르고 있지만 어제는 한덕수 전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의 중심에 또 한 명 올린다면 16시간 동안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또 추가 소환 통보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방조 혹은 가담 혐의를 특검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그 3월에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각이 될 때 헌재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했던 것을 두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말 참 어렵게 써놨는데 여기 어떤 그 국무회의 소집한 것을 계엄을 하기 위해서 소집한 거라고 헌재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 당시 그리고 헌재 결정문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재 결정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라고 환호하고 있지만 그 직전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은 굉장히 부끄러운 결정문입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이런 결정문이 나올 수가 있냐. 그리고 결정문 자체가 이제 어떤 결과를 놓고 좀 이제 그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갔던 그 중에 이제 반대 의견으로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도 있긴 하지만 좀 그
논 것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빈약했다. 결정문이었다. 먼저 그걸 전제로 하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탄핵은 그거예요. 징계 사건에 대한 문제고요. 고위공직자의 징계에 대한 문제고 지금 다루고 있는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 사건의 문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증거의 수집이 훨씬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 사건인데 고위공직자의 탄핵과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과 관련된 증거 수집 없이도 그렇죠. 현출된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될 만한 사건이었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내란죄를 뺀다 만다 뭐 네네. 얘기가 있었던 그런데 거고. 그거는 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인정이 네. 됐는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 관심에서 그렇게 주목받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 예. 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와 관련된 수집 자체가 약했고 그 당시에 증거 수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그 말에 주로 의존했던 예.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엄밀한 증거 수집에 의해서 탄핵 때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탄핵에서 그 안 된다 그랬던 걸 왜 갑자기 인정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지금 형사 사건 진행과 관련돼서 탄핵 때 판단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현상입니다.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의 탄핵이라든지 국회에서 증언했던 게 예.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사가 네. 왜 이렇게 긴가를 보면요. 한덕수는 한번 가면 15시간입니다. 말이 좀 느리긴 하잖아요. 느리기도 하고 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했겠지만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조사가 길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궁색하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뱉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지금 몇 번 조사를 받고 또 패턴도 특이해요. 조사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많이 뱉어놨기 때문에 정리가 안 결국 된다. 다 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주워 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한 달 전쯤에 한번 갔었잖아요, 특검에. 네. 그때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때는 윤석열의 행보에 대한 조사가 네. 있었던 것이고 어제부터 이 한덕수 본인에 대한 자기 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그랬어요.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는 이제 말리려고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서도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뭐 이런 걸 말려보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계속했었고 문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문건들. 네. 그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뭐 허위로 강의구 전 부속시장이 허위로 작성했던 거 서명했다가 그 나중에 폐기하고 했던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 가담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특검 브리핑 내용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국무회의 소집을 했냐 마냐 이게 아니라 왜 했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 네. 그래서 특검이 헌재 판결과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그 비상계엄 해제 관련된 국회 의결 행위를 방해했다라는 혐의. 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탄핵 먼저 말씀하십시오. 탄핵 기각하고 형사처벌하고 별개의 사례가 명확한 게 있어요. 그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있잖아요. 예. 헌재에서 작년 11월에 기각했어요. 예. 근데 기소했어요.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검찰이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게 형사처벌의 어떤 근거가 못한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명확한 전례가 네.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그 김남미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탄핵과 형사가 별개이고 저는 그 당시 탄핵 때도 이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그 나는 말리려고 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보통은 말리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말리려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막 나 쟤 음주운전하는 걸 말리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차 키를 뺏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말리려고 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말리려고 안 한 거죠. 그 집에 가서 봤더니 네. 양복 뒷주머니에 종이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네. 안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게 뭐가 너무 많아. 예. 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겨레 취재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엄 선포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전 장관은 지금까지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통화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때가 타이밍상 그 허모
국무조정실 소속의 비상기획관이 당시에 이제 당직 총사령관실에 전화해가지고 이 각 청사라든지 이런 곳에 출입 통제 그리고 인원들 관련해서 통제하고 또 출입문 폐쇄하고 이런 것들을 통보한 직후였는데 이때 그 문체부 산하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이 한예종의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던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키는 일련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예종은 문체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일 텐데 이때 유인촌 장관이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하고 이 내용을 지시하고 이게 실행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또 내란 가담의 또 하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럼 왜 한예종을 왜 폐쇄하냐 학교를. 근데 과거에 여기가 이제 안기부 건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정치인들 잡아들여라 어디다 수용해야 된다 뭐 과천이다 어디다 말 많았었는데 뭐 석관동이 상대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여기를 그렇게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 혹시나 이제 그게 드러난다면 예. 내란 가담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까지 이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면 뭐 모르겠는데 이상하죠. 그 당시에 왜 학교를 갑자기 폐쇄를 시키고 합니까? 그 직후에. 왜냐면 근데 유인촌 장관하고 이제 한예종은 또 악연도 있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 사적인 거면 내란 범죄는 아니겠지만 예. 만약에 어떤 뭐 벙커 역할을 한다든지 다른 역할을 시키려고 그 장소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내란죄의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만약에 과거 뭐 80년대처럼 무슨 대학가가 정말로 뭔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뭐 집회 대규모 그렇죠. 집회 이런 예. 거면은 사실 전국에 휴교령이 떨어지고 예. 뭐 이러했어야 되는데 다른 대학들은 멀쩡한데 여기만 그랬잖아요. 뭐 다른 예. 국립대도 멀쩡하고 근데 여기만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조금 뭔가가 좀 성의치가 않죠. 있죠. 예.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노상원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 당일날 노상원이 왜 롯데리아에서 막 소위 말하는 이제 내란 모의 이 관련 CCTV가 공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CCTV 내용 보면 참 이 아저씨들이 롯데리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웃긴데. 물 흐려. 네. 노상원이 이제 어떤 문건을 내미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현역 장성들이죠. 일단은 김용균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막 받아 적어요. 근데 왜 그 기갑여단장 93회라고 이 사람도 받아 적고 싶은데 막 펜이 없었나 봐. 롯데리아 직원한테 펜을 빌려서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전시작전 전환 TF 단장이 방정환이라는 또 단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 보면 그날 노상원이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커피 4잔 시키고 뭐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이 내용이 난 너무 웃겼어요. 노상원이 야 이래저래 해라 그랬더니 김 전 대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저래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확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3회 기갑 여단장한테는 야 넌 머리도 좋은데 뭐 이렇게 받아 적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이건 군대 얘기 짧게만. 또 군 경험이 이게 있으시니까. 복명복창이거든요. 그 답을 꼭 합니다. 아하. 똑같은 내용을 답을 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죠라고 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가라. 네. 왼쪽으로 가란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라고 아하. 하고요. 아하. 그리고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메모하는 거 좋아합니다. 군인들 좋아하죠. 저도 지금 보면 할 일에서 메모하고 있거든요. 낙서 같은데요. 낙서에 예. 낙서를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참모회 같은 가 보면 정말 제 옆에 있는 참모 중에 할 일 없이 낙서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적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안복에서. 그래서 그 습관들이 드러난 롯데리아 장면이다. 예.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 사람들 받아 적고 그 뭔가 명령 하다를 받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전부 장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 전직 장성이 하는 말에 이래야 되는 것이냐? 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 같았어요. 너 머리 좋잖아. 뭘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적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너 머리 그렇게 좋냐? 왜 안 적어? 왜 안 적어? 난리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습관이 들었냐면 저희 사단장이 자꾸 안 적나 뭐라 해서 제가 습관이 들었거든요. 예, 군대식 발언들. 군대에서는 그럽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예. 군생활 편하지? 적어도 혼나고 안 적어도 혼나는 거예요. 네.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에 이어오는 말이죠.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예. 모르게 자랑이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고위직 장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육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집단의 문화, 그러니까 의리가 법률에 앞서는 그런 문화가 사실상 존재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게 군인들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던 어떤 그런 나쁜 그 폐습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리가 앞선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어기면은 의리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법 쪽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법 쪽에 심하죠. 예. 법 쪽에는 예. 굉장히 심한데. 예,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은 군도 걸리고 법 쪽에도 걸리는데 많이 심해요. 제가. 아 의리의 박지훈. 아니, 오히려 의리가 없다라는 말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 높게 평가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문정 검사 같은 어떤 그 조직 정말, 내에서는 예.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 조직 내에서는 아마 의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의리가 정의의 반대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의리는 항상 좋은 말로 판단을 하지만 법치주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 의리는 정의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적고 계신데 또 뭐라고 그냥 의리 정의. 별로 의미 없어. 의리 정의에 별거 없어요. 의리 2번 정의 한번 딱. 법치주의 적으려고 하다가 안 적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만약- 마음이 편해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내란 모의 상황이었어요. 똑같아요. 네.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고는 제가 그럼, 의리 예. 법치 정의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질문하면 예, 답변하는 예. 거예요.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인상적이네. 그걸 또 순간적으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확인하는 우리 김남인 기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오늘 그 김관희 특검에서의 브리핑 내용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건 앞으로 있을 조사들에서 네.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혜병 특검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일 또 이 시간에 뉴스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리고 있는 뉴스들도 많거든요. 대통령이 주말부터 해서 이제 일본, 미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고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제 열차 그 이동 중에 근처에서 근무하시던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이 사망했다는 사고 이런 사실 뉴스들은 굉장히 큰 뉴스여야 되는데 오히려 뉴스에서 짧게 다뤄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어딘 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려 있을 수 있는데 두루두루 좀 주변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뉴스다이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그리고 김남일 기자하고도 함께 인사드리죠.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